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3번째 페이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빗속에서 진짜 지식만 골라 담는 21세기형 지식 치구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우리 지식 치구기님과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일? 우리 또 박광일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알려주신 걸 토대로 만든 쇼츠 하나가 쇼츠가 잡지사 최초로 500만 조회수를. 야, 조선 왕릉이 도굴되지 않는 이유. 와, 무덤 도굴꾼들이 좌절하는 나라. 501만에. 와. 와. 저 정도 진짜 쇼츠가 조회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잡지사 최고 기록을 아, 연일 그렇네요.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잡지사에서도 뭔가 선물을 주실 것 500만 같아요. 원 500만 원 상당의 고려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예. 주시면 고려해 제가 보겠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해서 네. 만드는데 너무 감사드리네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이제 조선왕릉 내부의 네. 건축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조선왕릉 40기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왕릉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늘어났으니 한편으로는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들에게 또 감사를 이렇게 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문화유산 국가유산 답사를 하면서 참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많은 네. 우리 역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치구기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5월 19일 오늘이 치구기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5월하면 이제 기념일이 많은 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결혼 기념일도 5월달에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뭐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기념일과 함께 사실은 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월 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의 날. 네, 그 4월달에 이제 과학의 날이 있었는데요. 이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어떤 무엇,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우량계라고 할 수 있는 치구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1441년 세종 23년 4월 29일 날 네. 이 치구기에 대한 기사가 처음 언급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5월 19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네.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발명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 날을 지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조선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치구기를 제작한 날짜를 발명의 날로 기념했을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15세기 세종년간은 발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또 과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명품 과학기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이제 정하게 된 1957년에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가 만들었다. 그다음에 만들어서 쓰긴 했는데 언제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구기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1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기사 속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네. 바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 어렸을 땐 장영실이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치구기.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실록 기록에 명확하게 문종이 오랫동안 가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그릇을 만들었다. 세자 시절에.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발명품, 그다음에 문화유산들이 많지만 또 세계 최초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네. 이 치구기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기구 중에 세계 최초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치구기와 관련해서 우량계를 처음으로 서양에서 언급했던 인물이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레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1639년에 언급을 했고요. 우리 우량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가 1662년에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렌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이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과도 비교해서 200년 이상 우량계 중에는 우량계가 앞선 것이 우리나라의 측우기, 실록에도 그냥 측우기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본다면 네. 이제 세계 최초, 그리고 조선의 과학 기술을 보여주는 탁월한 어떤 과학 기구가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네.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왜 이렇게 사진하고 역사 어떤 사람들 업적 이런 거 쭉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은 15세기 과학 발명품들이 정말 멋진 게 많아요. 혼천이 진짜 멋있죠. 지폐에 간의- 있는 거, 지폐에 네, 그려진 거. 간의, 자경루 이런 거. 자경로, 진짜 멋있죠. 그다음에 일성정시 네. 이런 거 뭐 용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저기 별 관측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통 하나가 맞아. 추구기는 저기 저희 초등학교에도 저 모형이 있었거든요. 저게 왜 대단한 발명품이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느낌상 아니 저게 그때 발명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전에 저런 정도의 원통에다가 비를 받아서 네. 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인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441년에 이 치구기를 만들게 된 배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치구기가 조선 역사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치구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치구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외국의 기상학자들이 보고 조선 미쳤구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어메이징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서 세계 기상 역사에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그 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치구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치구기가 어떤 면에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 기상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신다면 조그만 원통형 이 겉모습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진가가 있다. 그렇죠. 그 진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네. 파고 들어가 보지요. 그럼 치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언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네, 이제 실록에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구기를 딱 넣어서 검색을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기사가 아니라 1441년 8월 기사가 먼저 이후에 노출이 기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치구기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8월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호조의 요청으로 치구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로 만든 원통형으로 길이가 2척, 지름이 8촌이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빗물을 받아 강우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서운관의 관원이 자를 가지고 네. 이제 통에 담그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우량을 측정하면은 호조에 보고를 했는데 네.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 도, 그러니까 조선 팔도 수령들에게 치구기 제작의 사례를 보냅니다. 네. 보내서 그 동네에서 치구기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 네. 도자기나 그다음에 질그릇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관청의 객사 뜰에다가 놓고 네. 조사해라. 어.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네. 보고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1441년 8월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기록이 치구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기사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때 이제 치구기를 통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4월 같은 해 4월 기록이 또 네, 있다는 문종 거죠? 얘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치구기를 만들어 썼던 것과 관련된 좀 더 이른 기록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른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1441년 4월 26일 기사인데요. 네. 그때 한양 도성에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비는 많이 자주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비가 예사롭지 않은 누런 비. 누런 비. 한자로는 황우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불길하다. 민심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국왕이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네. 뭐 반찬 가지수도 줄이면서 내가 삼가겠다. 신하들도 삼가라. 이런 어떤 명을 내리는 것이 관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네, 20대 예. 이제 중반의 안평대군인데 네.
그래? 하면서 네. 그 빗물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땅 위가 노랗게 검은 땅 위에 노랗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4월 달에 네. 송화가 날리잖아요. 아, 송화가루가. 네. 예. 그래서 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황후라고 했던 것과 그 흙에 있는 것의 네. 그 재료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집에 이제 다식 만들려고 송화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걸 물에 풀어서 네. 이렇게 그 빛깔도 보고 네. 노란 빛깔이네. 어. 그리고 심지어는 마셔도 보고 약간 소래눈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느낌을 들면서 네. 이거 아닌 것 과학 같습니다라고 수사를 했네, 아닌 것 안평대군이. 같습니다 예, 예, 예. 하고 아버지이자 임금님인 세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 불길한 거 아닙니다. 불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일 정도 조사가 들어갔었나 봐요. 네. 그래서 4월 29일에 네. 이 황후 문제를 이제 세종이 판단을 합니다. 안평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황후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늘 삼가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기상 상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언급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세종이. 예.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근년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에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 그러니까 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깊이를 재기 푼수. 위해서 할푼리 할 때 푼인가요? 푼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 푼수를 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았었다. 네. 그런데 적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를 파면은 요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땅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 격차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느 날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궁궐 안에 두어 빗물에 그릇이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 물건이 하필이면 거기에 노란 비 황후가 떨어져서 나도 그 내력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 거죠. 핵심은 그 구리로 그릇을 만든 게 세자. 그렇죠. 문종이 되는 세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기록은 세종으로 볼 때는 네. 우리가 세자가 그 물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노랗게 그 송화가 뜨는 걸 내가 봐서 네. 안평의 말이 맞다가 포인트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자가 이미 물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강우량을 측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럼 최초의 치구기를 사용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을 보면은 치구기를 발명했던 날은 이거보다 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치구기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게 8월 기록이기 때문에 4월 29일 기록이니까 4월 29일. 그래서 네.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9일을 지금의 이제 발명의 날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치구기와 관련해서 이제 천문관측 기관이 서운관 나중에 세조 때 이제 관상감으로 바뀌긴 하지만 서운관의 관리가 되는 거는 당연하죠. 천문기관이니까. 천문기관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서운관의 관리가 그 치구의 량을 그러니까 강우량을 재고 달려간 것이 어디냐면 호조입니다. 호조가 뭐 하는 데죠? 재정 담당 관청. 재정 담당. 예.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 하는 그 예.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왜 달려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달려갔나요? 이게 사실은 강우량이 네. 호조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농사의 그 흉작과 그렇죠. 예, 연결되니까. 흉에 따라서 올해는 풍년이니까 그렇죠. 올해는 흉년이니까 예.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을 하거나 면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강우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당시 이 시기가 세종이 공법 그러니까 연분 6등 전분 9등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인데 네. 핵심은 연분 6등은 풍과 흉을 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강우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강우량과 치구기의 관계 그리고 풍흉과 국가 재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러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네.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네. 그 조세 제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예요. 추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추구기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는데 강우량을 측정 안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종이 어떻게 강우량을 측정했는지 나오잖아요. 땅에 뭘 꽂아서 땅을 파봤다고 그랬죠. 땅을 파서. 예. 네. 근데 그 푼수가
각각 다르니까 땅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은 표준과 평균인데 이 표준과 평균이 안 맞으면 예. 이거는 내가 과학자로서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연구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세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문종께서.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흙이 젖었을 때 그거를 파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치국이 이전에도 풍흉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랬겠죠. 문제였으니까요. 예. 그러면 풍흉을 판단하는데 비가 내린 양을 결정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땅을 파봤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아니 이분들 너무 원시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조선시대 강우량 측정과 관련된 보고를 우택 보고라고 합니다. 우택 보고. 예, 비우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은택하다 할 때 택자가 되니까 네. 비가 내려서 덕을 본다, 은택을 본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계책을 본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가 오면은 오늘 뭐 이렇게 우산도 그다음에 뭔가 다니는데 좀 불편하겠구나라고 했지만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비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너무 그러니까 반갑고. 그러니까 그 비에 은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이렇게 붙여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보고가 조선시대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기록상으로는 태종 12년에 네. 그러니까 1412년에 이 우택 보고와 관련된 기록이 실록에 네.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를 가지고 이제 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 기준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함이 있던 것은 분명하고 그 네. 부족함 때문에 치구기가 발명된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지속되어 왔다라면은 네. 일정한 어떤 그 방식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라고 볼 우택 수가 있는 보고 거죠. 시스템도 나름의 좀 체계와 방식이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효한 측량값을 이 우택 보고 즉 땅에 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서 네. 파악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파서 측량을 해서 우택 보고잖아요. 네. 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었다고 하던데요. 예. 네, 의외로 그 비가 내려서 그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가 네. 조선 내내 잘 작동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우택 보고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각 군현의 수령 사또들이 이제 측정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렸다 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를 시간을 기록을 하고요. 비가 그친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럼 비가 그치면 그때부터 땅을 파요. 어. 그러면은 땅에 이제 물이 스며든 깊이를 파악을 해서 네. 이 측정치를 가명 지금의 이제 도청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은 도청에서는 이거를 각 지역으로 쭉 모읍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에 모든 고을에 비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예. 비가 온 고을들에서 그 우택보고가 오면은 이거를 취합해서 어. 호조로 보냅니다. 호조로. 네, 그러면은 이거를 호조에서 보내면 네. 이제 호조에 보내는데 약간 그 지역의 그 도청의 관찰사가 저 사또가 좀 게으르게 일을 하는 느낌의 사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비가 온 거 보고 이제 그 고을 아전들이 그랬겠죠. 사또 이거 좀 비가 그쳤으니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하면서 제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또는 야 그거 그냥 대충 이틀 내렸으면 요만큼 왔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책임을 모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관찰사가 조금 의심스러운 지역들은 다 현장 답사를 합니다. 실살해서 그 보고서 가져와봐. 예. 누가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더블 거죠. 체크를 하네요. 더블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를 받은 호조에서는 이제 다른 풍요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수합을 합니다. 그거를 3월에서 9월까지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시기에 모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해 세액이 결정이 돼요. 세액이 그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 세액을 결정을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넓은 한 10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0제곱킬로미터는 올해 가뭄 때문에 감세나 면세를 해야 합니다. 중요하네. 라고 이제 호주에서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볼 때 그게 평년 수준이면은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네.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거라 하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우택 보고가 네. 비록 땅을 파서 그 비의 양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네.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땅을 뭐로 파며 뭐 팠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뭐 어느 정도 단계며 이런 게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택 보고를 할 때 문제는 땅에는 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어디까지 자를 넣어서 옆에를 막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렇게 쭉 파보고 눈으로 아 저기가 얼마만큼 빗물이 젖어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네. 놀랍게도 그 우택 보고를 9단계 또는 10단계로 등급이 있나요? 등급을 나눠서 보고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가장 낮은 단계가 읍진이라는 단계고요. 읍진.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강천 범람입니다. 이건 홍수예요. 아, 범람. 그러니까 요 낱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낱말들이 있냐면은 예. 읍진, 일서, 이서, 일려, 이려. 그게 그러니까 뭔가 네. 수치가 들어간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일서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네. 이 서자가 호미를 가리킵니다. 서가 호미예요, 호미. 호미 서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일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호미질을 한 번 할 정도의 비가 왔다. 이서는 그 호미질을 2번 할 정도의 비가 왔다. 오늘 그 곽재식 작가가 예를 들어 방송 심의를 했으면 유해 컨텐츠입니다. 오늘. 예. 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요 단위를 썼던 거예요. 그럼요. 미터법이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예. 그래서 호미 몇 번 들어갔는지로 네. 일서, 이서 이런 일서, 식으로. 이서고 그래서 려가 뭔가 봤더니 예. 이거는 쟁기려자입니다. 네. 쟁기는 소가 끄는 거니까 훨씬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비가 많이 그러니까 온 거죠. 1년은 쟁기를 한 번 끌 수 있는 2년은 그 쟁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2번 들어갈 수 있는 깊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렇게만 남았다면 우리는 일서가 일려가 그다음에 읍진이 뭔지를 이렇게 고민을 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조선 후기에 이런 우택 보고와 치국이가 병존했던 시기가 있어요. 아, 같이 돌아갔던. 네, 같이 보고가 올라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로 값을 대입하면은 네. 그 일서나 일려나 읍진이 어떤 정도의 비인지를 측량을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읍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네. 그 먼지를 잠재울 정도 아, 그 정도 비가 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초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비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제 먼지는 살짝 가셨어. 젖은 정도겠지, 그러면. 네, 이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현재의 강우량 단위로 바꾸니까 네. 읍진은 한 8mm. 아, 그래. 아, 속 시원하다. 그다음에 일서는 13mm. 아, 홈이 한 번 들어가는 게 13mm 온 거예요. 네, 13mm. 예. 그다음에 일려는 28mm. 쟁기 한 번 들어가는 건 28mm. 그다음에 예. 강천 범람은 한 280mm 이상. 아, 이 추국이랑 대조를 하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측량값이 있었다는 것이 했단 얘기는 네. 사실은 뭐 고을의 격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비를 염두에 두고 네. 그게 가명으로 보고가 되고 호조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 우택 보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하게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땅이 좀 딱딱하고 네. 그다음에 땅이 좀 무르고 하면은 이게 보정값을 넣어서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아마 보정값을 충분히 가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거니까 네. 보정값 없이 평균으로 아.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측량기구, 강우 측량기구가 바로 이제 치국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이 치국의 발명은 이전에 있었던 우택 보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물론 볼 수가 당시에도 있습니다.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는 없었겠지만 측량값, 진짜 수치로 표현을 했겠네요. 추구기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국이를 처음에 이제 1441년에 만들었는데 그 제도는 1442년에 다시 한번 손을 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2척이라 그랬지만 현존하는 치국이는 1척 5촌, 그러니까 한 척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자를 넣어서 강우량을 잴 수가 있었는데 당시 그 척은 30cm 기준인가요? 그 척은 주척이라고 하는 척을 써서 네. 20.8cm입니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근데 대략 한 20cm 정도를 보면은 1.5척이니까. 1.5척이면 높이가 30cm 그러네요.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택 보고를 이제 1척을 10분의 1한 게 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1촌 7푼. 그러면은 1촌이 2cm고 그다음에 한 푼이 2mm니까 이걸 더하면 3.4mm.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명확하게 이제 34mm.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34mm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치국이의 역할이
풍흉을 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더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 선조 때 기사가 나왔다가 네. 한동안 끊겨 버립니다. 왜죠? 임진왜란, 선조니까. 병자호란 어. 이 두 개의 양난을 겪으면서 네. 다시 기록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아까 우택보고에 등장했던 땅 파기. 일서 아, 돌아갔구나 다시.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추구기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택보고가 예전에 비해서 치밀하게 매년 정해진 어떤 계통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행정이 좀 느슨해졌구나. 이 시기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전쟁. 겪으면서 네. 행정의 어떤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네. 더불어서 중요한 게 전쟁통에 모든 치구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 이 추구기가 소실됩니까? 네. 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못하고, 예. 그냥 없는 채로 야 우택보고는 해야 되니까. 다시 호미쟁기로 돌아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일서 일려 읍진 이런 방식으로 음.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는 거죠. 이후에 추구기는 다시 등장을 하나요? 우리가 치구기를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임진왜란 때 다 사라졌는데 네.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다면 등장을 한 걸 텐데. 등장을 한 실제로 거죠. 활용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치구기가 한동안 치국이 없는 암흑의 세상에 살던 조선을 구원한 임금님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예. 영조 임금입니다. 아, 영조 때. 네. 영조 임금이 세종 때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세종 발악이라고 하셨죠. 세종 영조가. 발악입니다. 예. 그래서 청계천에 수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세우고 준설도 하고 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량 관련된 즉 강우량을 측량했다라는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치국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알게 되고요. 되고. 네. 그 규범이 내부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대로 복원해. 치국기를 다시 복원해라 어. 라고 명을 내리고요. 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 네. 경희궁을 포함해서 전국 8도 그다음에 두 곳의 유수부에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종께서 일풍일우 바람 한 점, 어. 그다음에 비 한 방울도 어. 귀하게 여겼는데 아. 나도 그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예. 했었는데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왕이에요, 영조. 그럼요. 예. 영조의 예. 정치는 약간 그러니까 성군의 면모가 있습니다, 진짜. 예. 그 어떤 왕실 역사와 정치를 조금 구분해서 보셨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불어서 추구기와 함께 예전에 보니까 받침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 그 받침대도 네모 받침대. 그렇죠. 아, 그 추구대라고 예, 하는 돌로 된 거. 예. 그것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택 보고 체계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서일료가 아니라 다시 추구기 한 푼, 방식으로. 한 치, 뭐 두 푼, 두 치 이런 방식의 숫자 개념으로 네. 완성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조선 전기는 세금이 사람 머리에도 매겨지고 땅에도 매겨지고 네. 이랬었는데 예.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세금이 땅에 땅. 매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풍흉은 오히려 조선 전기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이 세금 제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강우량 측정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조선 전기에 우택복을 했다 그러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의 나라죠. 기록의 나라죠. 예. 그래서 1770년에 그 치구기를 만들어라 하고 12일 뒤부터 바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강우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2일 동안 비가 안 왔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뽑는 게 조선왕조 실록과 함께 승정원의 기록은 승정원 일기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조 임금이 쓰기 시작했던 일기 때문에 후대 왕들이 계속 쓰기 시작했던 일기 일성록. 일성록. 예. 이 두 곳에 강우량 측정 기록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비가 안 오면 안 왔지 네. 온 날은 반드시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을근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신데 네네. 이분이 이 양 문서를 다 통계를 낸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신 다 거예요? 확인했어요. 예. 그랬더니 승정원 일기에는 138년 동안 7,741일에 8,820건의 추구 기록을
이건 이제 기상 관측사에 남을 기록이다 진짜. 네, 예. 그리고 여기가 하나만 남았으면 이 기록을 이거 있는 거 뭐 대충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병행해서 일성록에는 네. 132년 동안 6,649일에 6,702건의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6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시작됐던 기록이 승정원 일기는 1770년부터고요. 네. 일성록이 1776년부터 쓰이기 시작해요. 그 차이.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6년의 격차 때문에 그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성록이 탄생한 뒤로는 무조건 비교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한양 기준의 연평균 강우량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승정원 일기 기준으로 하면 1125mm, 그 다음에 일성록 기준으로 하면 1121mm여서 한 2, 3%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 오차값 보정은 아마 강설량의 측정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좀 달랐고 공식 기록과 약간의 비공식 기록의 차이 그래도 정도라고 볼 수가 엄청 있을 것 유사하죠.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이 측우기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거 세계 최초야 네.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조 이후에 네. 무려 6,000일, 7,000일 동안을 이 강우 기록을 남겨놓았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하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기 연속 강우량 측정 기록이라는 점.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예. 이런 면에서 이 측우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런 알 수가 것들을 있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 사람 한 명이 있다던데요. 네, 1907년 대한제국에 이제 촉탁으로 왔던 초대 인천 축구소장이었던 일본인 와다 유지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기록을 보고 조선 대한제국 스바라시 무서운 나라구나. 무서운 나라구나. 무섭다라고 철저하다. 느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자기는 연구자고 학자니까 네. 이 1770년부터 1907년까지에 이르는 우량표를 기초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914년까지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년 정도의 우량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치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아까 김일공 교수님이 조금 더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네. 서울 250년 우량표를 만들었습니다. 177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250년 네. 18세기 우량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진짜 이건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놀랍고요. 예. 이러한 기록물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세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지만 네.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영조 이후에 정조 연간에 보면은 또 순조 이때 보면은 뭔가 큰 밀란이 일어날 때 이제 뭐 그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실록 기록에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역병이 들었다. 이런 것들 이 우량 통해서 자연재해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그러네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측우기는 세계 최초인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선시대 상당 기간 가장 중요한 국정 자료를 배출해낸 도구였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국정 통치의 기반이 되었던 과학 기구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 혁신적이고 중요한 도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후기 들어서 다시 측우기가 점점 사라졌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쉽고 네. 그다음에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으니까 여러 곳에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근대 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측우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서요. 네. 1915년경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측우기는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측우기 받침대 화강석으로 만든 것도 한 10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팔도에 남아 감영에 있으니까. 보냈고 예. 뭐 유수부에 보냈고 궁궐에 썼으니까. 네. 그런데 광복이 되었을 때 예. 우리 손에 측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이 가져갔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하나도 것 없다고요?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남아 있으니 네. 마치 이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자격로를 복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참이었었고요. 다만 추구 받침대,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만든 추구대만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우연히 네. 일본에
조선 치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아, 일본에 예. 누가 가져갔는가 봤더니 네. 앞에 그 강우량을 기록했던 와다유지 와다유지.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기상학자들이 네. 그를 오랫동안 설득해서 네. 1971년 네. 우리나라에 환수가 됩니다. 아, 환수가 됐구나. 그럼 네. 지금 조선 추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하나네요.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흔할 것처럼 보였고 음. 만들기 쉬운 것처럼 보였던 이 치국이 그리고 세계 기상 역사와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네. 놀랍게도 이 치국이는 우리나라에 네. 하나밖에 아. 없는 겁니다. 저 귀한 환수한 추국이 금영 추국이라고 하나 보네요. 네. 저 추국이를 봤을 때 추국이의 그 구체적인 모양이나 사이즈나 작동 원리는 어땠습니까? 네, 그 치국이 겉에 다행히 글자가 남아 있어서 네. 그 치국이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837년, 그러니까 당시 금영이라고 불렀던 공주 가명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 치국이의 별명이 금영 치국이 이렇게 불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2020년 이제 국보로 이제 승격이 되었는데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 치국이는 영조가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세종 때의 제도를 따라서 다시 치국이를 제작했다라고 하니 세종 때에도 저런 치국이가 있었을 거다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역사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치국이를 이렇게 보고 이게 세종대왕이 뭐 그 보고를 받는 그런 그런 거 그림에 많죠. 예. 딱 저 치국이가 들어가 있어도 네. 문제는 이상하지 않다. 없겠다라는 예.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치국이는 이제 단순해 보이는 원통이지만 현대의 그러니까 치구, 그러니까 지금도 물을 그러니까 강우량을 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치국이의 직경이 한 14cm 정도가 되는데 아. 이게 직경이 너무 넓으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직경이 너무 좁으면 이가 바람이 부는 비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역시 그 정확한 측량값이 안에 담기기가 어려우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치구한다 그러면서 대야를 갖다 놓으면은 네. 비가 조금 오면은 재기가 어려운데. 수위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세계 공식 우량계가 그 지름을 13cm에서 16cm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치국이는 14cm. 과학적이야. 그러니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세계 그 기상 예, 세계 지금 표준이랑도 손색이 없네요. 우리 치국이를 보고 베낀 것이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원통이지만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통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겹쳐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제 비가 적게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이제 3척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1척 정도 왔다, 1척 5분 정도 왔다 그러면 450mm 정도 많이 왔네.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비가 밑에 깔린 거예요. 네. 근데 잘 넣어도 안 보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세 번째 통, 두 번째 통 분리할 끄내면 수가 있구나. 첫 번째 통으로 이렇게 재면은 오. 낮은 위치에서 측량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통을 균일하게 네. 그러니까 5촌씩 그러니까 0.5척으로 만들어서 세 개를 쌓아놨으니까 네. 눈으로 봐도 야 밑에 칸은 다 찼어. 네. 라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개 높이가 1척 5천, 그러니까 20cm짜리를 한 척으로 봐서 1척 5천이니까 약 30cm. 그렇죠. 의 높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나름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비가 잘 내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네. 더불어서 네. 어떻게 측정할 건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 단순한 원통이 아니었어요. 를 알 수 있죠. 네. 저거 맞추면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저 치국이가 이제 금영치국이어서 네. 나는 그럼 공주로 가야겠다. 네. 공주의 가명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거기는 지금 학교가 들어서 있고 네, 아, 가명터. 공주 가면 안 돼요? 네. 예. 공주에 없습니다. 이 치국이는 이제 서울 종로 송월동에 있는 국립기상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기상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2020년에 문을 연 이제 새로운 박물관인데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1932년에 건축해서 오랫동안 기상청으로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전체 그 분위기가 기상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가장 중심 공간에 금영 추국이 국보 그리고 세자였던 문종이 세종 때 만들었으며 영조 때 다시 복구했던 그 매력.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네. 날씨 좋으니까 좋죠. 그 예. 기상박물관 근처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경희궁 이 뒷길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박물관이 있는 입구에서 약간
경사가 좀 심한 언덕을 운동해야 돼요. 한 예, 몇 현대인들 분 운동해야 됩니다. 올라가시지만 예. 올라가셔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물이에요, 중요합니다. 보물. 예. 국보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자,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보 치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